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오프너 코너. 오늘은 청와대 경제 라인이 전격적으로 교체됐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실장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운 경제수석에는 기재부 1차관이 임명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셨는데 왜 이런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상조 새 청와대 정책실장, 어떤 공직자죠? 일단 현 정부 출범할 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관직에 들어왔지만은 네. 그 전에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했었죠. 특히 이제 재벌 개혁 관련해서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고 재벌 특히 삼성 뭐 저격수라는 말도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물론 강의를 오랫동안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을 근거로 해서 상당히 경제 개혁에 일가견을 이룬 인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김상조 새 청와대 정책실장, 직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재벌 개혁의 전도사로 평가받고 있다. 왜 김상조 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임명했을까?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교육량도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뭐 경제 기구들이 지금 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 위기 관리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로는 그 경제 개혁에 관한 고삐를 조금 더 쥐겠다고 하는 청와대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원장 될 때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강고한 조직이고 그동안에 이 정부 관료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정위 자체만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틀이 굉장히 강고했었고 그래서 공정위를 개혁하는 문제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아마 대체적인 평가로는 공정위 내부 개혁도 무난하게 했고 그리고 지금 재벌 개혁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제도 내 개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난하게 잘했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전에 이제 공정경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도 일부 수긍은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분이고 이런 분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쨌든 경제와 관련한 일일 텐데 정책실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정말로 이번 인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그 김수현 정책실장을 임명할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교수가 김수현 실장을 임명할 때 경제를 잘 모르는 정책실장이라는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적절치 않은 인사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김상조 그 정책실장이 거시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제가 위기적 상황에 왔을 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오늘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축인데 공정위원장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정책실장으로 임명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장에 주는 신호는 뭐냐면 시장에 활력을 주고 기업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공정경제의 기조하에서 기업을 옥죄겠다라는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제가 나아지려면 시장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했던 김상조 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한다. 그러면 기업 활동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기간 기업들의 갑질 문화는 적어도 척결하는 성과는 거뒀다. 이런 평가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혹시 반론하실? 김상조 위원장이 2017년 말에요. 출기자 간담회 때 개혁은 혁명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너무 개혁 조급증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그 동안에 재벌 개혁의 전도사라고 해서 재벌 해체를 추진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재벌 개혁이라고 해서 재벌들이 저항감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추진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벌들의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경청이나 이런 데서 반응을 보였던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기울어졌던 운동장에 룰도 없이 경기를 했던 것들을 제대로 룰을 잡아가는 작업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동안에 이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그 공정위 안의 문제로 보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난하게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정책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재벌을 혁신적으로 개혁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계 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를 더 옥죄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나올 만큼 그동안의 공정위원장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다. 그러면은 결국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재벌 대기업하고 하청 기업 간의 관계에서 과거에는 한 5대5, 4대6 이런 식의 어떤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8대2, 9대1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벌 대기업하고 그 밑에 하청화되어 있는 중소기업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굳이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도 다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러면요.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보인 걸까요? 아닌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건 친기업 정책이다 아니다라고 구분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 최근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보수와 진보의 경제 정책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 정책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는요.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는데 잠시만요.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분명히 박근혜 정부가 다르다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다른 점은 그동안에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어떤 수평적이지 못했던 관계 그리고 이 기업들한테 지나치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갔던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하고 분배나 복지에 좀 더 치중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혁신성장에 관한 문제, 규제개혁에 관한 문제 이거는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규제는 암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건 진보 보수의 차이가 아니고 이전에 우리 사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렸던 분배에 관한 문제, 양극화에 관한 문제, 우리 사회 제도적으로 뭔가 불공정함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데 지금으로서 기여할 바가 있다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거를 해석해서 말씀하셔도 경제 지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 1분기에 제조업 설비 투자가 무려 9.1%가 떨어졌어요. 이게 41분기 만에 벌어진 일이고 41분기라는 게 뭐냐면 10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09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만큼 떨어졌어요. 그리고 1, 4분기에 우리 기업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 투자한 게 10년 만에 최고로 늘어났어요. 그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는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꾸만 뭐 그전 정부하고 차이가 없다, 뭐 시장 친화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객관적인 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통계를 오독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시장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기업하기가 어렵게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공정거래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정책실장으로 임명한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 갖고 또 가다 보면 저희가 준비한 다른 이야기를 못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두 분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쨌든 간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던 사람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 4분기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김수현 정책실장을 이번에 바꾼 것 일종의 뭐 문책성 경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임명된 지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224일 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7개월 만에 바꾼 건데 잘했다 그러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어쨌든 지금 1, 4분기에 나온 통계들을 보면 GDP 성장률이 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인사가 이제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경제 분야 쪽 장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김수현 전 실장을 다시 중용하는 그런 카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인사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경제에 대해서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냥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그다음에 그러면 정책실장을 바꾸면 지금 경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정부가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을 이제 사람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김상조 정책실장을 정책 컨트롤 타워로 임명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어쨌든 국민들은 받지 않을까 싶어요. 예, 김수현 이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시정책 전문가라는 거죠. 경제 전문가는 아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책실장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어쨌든 경제 전문가를 임명했고 김상조 새 정책실장이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시경제금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나도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잠깐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 되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 목소리 들어보시면 김상조 새 정책실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짐작을 하시겠죠. 다만 그 경제력이 오남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 거래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 승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상조 새로 정책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까 김동완 평론가 어떤 이야기 하시려다가 제가 조금 이따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죠? 앞서 이제 통계를 오독한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상황에서는 청와대도 비상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최근 10년 내에 20년 내에 좋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경쟁 계속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기는요 92년부터 시작된 거고요.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된 건 2012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조업의 생산성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해외 수출하는 수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나왔던 게 그 최경환
의원 때문에 뭐 최경환 노믹스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내수를 좀 더 살려야 한다는 얘기가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제조업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그 지금 주장하시는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에 제조업이 지금 다 떠나고 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주장이 맞으려면.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지금 전 세계 추세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이건 미국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 추세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해외 투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대기업이 나가서 투자하면 중소제조업도 따라 나가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대기업 투자와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현 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제조업이 바깥에 나가서 투자한다 이런 논리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어쨌든 말씀드려도 경제가 안 좋은 되겠습니까? 건 꼭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좀 잘 해달라고 또 국민들은 또 현 정부에게 권력을 맡긴 건데. 경제는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지 풀립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자꾸만 괜찮다고 얘기하면 해결 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만큼은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자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4월 29일 날 수석보좌관 회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2분기부터 개설될 전망이다. 그다음에 또 5월 9일 날 취업 2주년 방송 대담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반기 잠재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그다음에 5월 19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제 고용 상황이 희망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6월 7일 날 지금 경질된 윤종원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게 말이 좋아서 하방 위험성이죠. 이 경제 전문가들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얘기로 하고 있는데 하방 위험성이라는 것은 경제 위기의 신호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인정하고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꾸만 이전에도 경제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하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2009년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도에 28조에 추경을 했습니다. 왜? 그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예.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때 윤중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을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예. 거기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경기가 좋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잘못 인식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현재 위기가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과정이 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잖아요. 거잖아요. 뭐부터 바꿔야 되냐?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경제 튼튼하다, 경제 좋아지고 있다, 2분기부터 희망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이고 윤종원 이번에 경질됐지만 경제수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도 현재 경제 상황을 대단히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는 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수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요. 그분도 어떤 분인지 또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제 광주 출신이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윤종원 전 직전 경제수석하고는 자리를 물려받기도 하고 일을 같이 많이 한 기획재정부의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예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으로 일을 하다가 6개월 전에 기재부 1차관으로 승진을 해서 다시 6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청와대에 있다가 기재부 왔다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공정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기재부 1차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아니냐. 현 정부의 인재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한적이냐.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재부 내에서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3차례나 꼽혔다. 이런 기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회전문 인사. 어쨌든 경제 라인, 청와대에서 경제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 라인을 다 바꿨다. 상당히 앞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근데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지금 윤춘호 시장이 말한 것처럼. 그거는 정말 인재풀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특히 저는 어떨까요? 그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회전문 인사 관련해서 좀 나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청와대에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이인영 대표가 이번 인사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현 정부가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회전문 인사 논란의 인사가 나온다면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릴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서 제가 어떤 말씀 건의를 드리는 것에 한계나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공개하진 못합니다만 저희 안에서는 최근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소통과 또 그걸 통한 의사 전달 이런 과정들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하루 이틀 안에 또 한두 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여태까지 경험하시고 판단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돼 나갈 거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소통을 하시고 또 최근에 가장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인사가 어떤 건지. 그거는 비공개 영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경질된 김수현 전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도 다음에 또 개각이 있으면 또 그때 임명되는 것 아니냐, 내정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 결과를 봐야겠죠. 고민정 대변인은 이제 물러나는 두 사람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김수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다뤄왔고 현 정부에서도 그 문제가 아주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수현 실장을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랄지 이런 자리로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회전문 인사 비판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청와대에서도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인사를 단행했다. 분위기 바꿔야 된다. 경제 새롭게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 뜻은 당연히 담겼다고 보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경제청문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실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경제청문회를 요구했는데 그 형태가 청문회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도 이번 인사에 영향을 준 건 아닌지 한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실장 정도 나오셔서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큰 틀과 큰 방향은 경제부총리가 한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는 어떠한 형식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청문회가 어떤 형태로든 타협을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것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했다. 그렇죠. 이번 인사의 두 번째 그 인사 배경은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주겠다고 하는 의지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도 논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주장이나 이런 걸 보면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는 의도인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되는데요. 이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프레임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오늘 앞서도 쭉 계속 말씀드렸던 기조는 한국 경제가 지금 좋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좋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던 이유도 그렇게 세계 교역량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로서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밖에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마땅치 않다. 며칠 전에도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했던 것처럼 제조업을 육성하는 구조적인 어떤 개혁 방안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전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로 해결했어요. 국민들한테 빚지게 하면서 국민들이 돈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 정부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주도 성장밖에 없다고 하는 게 현 정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그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는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지금 단순히 경제가 어렵고 현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부각시키면 한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못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저는 없는데. 근데 경제청문회가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이 질문 드렸는데 두 분이 아까의 토론을 계속 연장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경제청문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 안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가서 지금 이번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목선 문제 등등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따지고 그리고 다른 야당하고 힘을 합쳐서 경제청문회 관철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인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호승 그 수석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전에 윤종호 잘 수석도 아십니까? 예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소신껏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일자리 기획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 이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상반기에 고용 상황을 나아지기 위해서 소위 단기 일자리를 28만 개 만들어요. 근데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기업의 투자 여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을 6조 7천억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6천억이 소위 그런 단기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실장이 추경 편성하면 일자리가 2만 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추경을 더 편성해도 좋다 이거예요. IMF가 얘기한 대로 한 10조 정도 편성해도 좋아요.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호승 비서관으로 있을 때에 실제로 고용 상황이 개선이 안 되니까 했던 방식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정부가 만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정을 통해 가지고 단기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새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새 청와대 경제수석.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성과로 국민들에게 그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